그날 밤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모든 것을 결심했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뺨에는 아직도 아들의 손자국이 선명했죠.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맞아본 뺨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목숨처럼 아끼며 키운 아들에게서 말입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저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지만 뺨의 화끈거림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죠. 흰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주름진 얼굴, 한때는 아들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며 지켜온 이 얼굴이 이제는 그 아들에게 맞아 상처 입은 얼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우리 부부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며느리 서연이가 소리치던 그 순간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현관에 서서 미역국 냄비를 들고 있던 저에게 그녀가 쏘아붙인 말들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죠. 그리고 그때 퇴근해서 막 들어온 아들 도훈이가 제 뺨을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38년을 홀로 키운 아들이 제 전부였던 그 아이가 저를 때린 거죠. 엄마, 내 아내한테 함부로 하지 마. 도훈이의 목소리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차가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아파트 복도에 서 있던 이웃 아주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았고 저는 그 시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에서 공주까지 가는 2시간 반 동안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죠. 충격이 너무 커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 동네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살짝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집을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집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오늘따라 더 무겁게 느껴졌죠.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저는 올려다봤습니다. 도훈이의 돌잔치 사진, 유치원 졸업식 사진, 대학 입학식 사진.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과거의 조각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보니 38년 전 남편과 함께 이 집을 처음 구입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은자야, 우리 도훈이가 크면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겠지. 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했죠. 밤이 깊어가면서 뺨의 통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 수건에 싸서 뺨에 대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력하고 초라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그때 무언가가 제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슬픔과 충격이 서서히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죠. 그것은 분노도 원망도 아닌 일종의 각성이었습니다. 70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아온 제가 처음으로 이은자라는 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마주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은자, 그게 제 이름입니다. 25살에 결혼해서 28살에 소방관이던 남편 창수를 화재 현장에서 잃었죠. 그날 이후 저는 오직 아들 도훈이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어느 봄날 저는 공주 시내 작은 성당에서 창수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창수는 소방서에서 가장 젊고 유능한 대원이었죠. 은자야, 내가 평생 지켜줄게. 우리 예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자. 결혼식 날 창수가 제 귓가에 속삭이던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이던 창수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죠. 신혼집은 공주 시내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비록 크지 않았지만 창수와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이었죠. 매일 아침 창수를 위해 도시락을 싸고 퇴근 시간에 맞춰 따뜻한 저녁을 준비하는 것이 제 하루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창수는 항상 우리 은자가 만든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라며 빈 그릇을 보여주곤 했죠. 도훈이를 임신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창수는 제 배에 귀를 대고 아가야, 아빠야, 빨리 나와서 아빠 얼굴 보자라고 말하며 너무 좋아했죠.
태교를 위해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산책하던 공주의 봄날들이 지금도 그립습니다.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3년 차 도훈이가 겨우 1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죠.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그날이었습니다. 공주 시내 한 아파트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고 창수는 5층에 갇힌 노부부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영영 나오지 못했습니다. 병원 영안실에서 창수의 차가운 얼굴을 마주했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까맣게 변한 창수의 얼굴을 닦아주며 여보, 일어나요. 도훈 아빠 집에 가요라고 울부짖었지만 창수는 대답이 없었죠. 품에 안긴 어린 도훈이가 아빠, 아빠하며 창수를 찾는 소리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창수가 구했던 사람들, 동료 소방관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까지. 모두가 창수의 영웅적인 희생을 기렸지만 저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도훈이의 엄마이자 아빠가 되어야 했습니다. 공주 시내 초등학교에서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 도훈이를 돌봤죠. 도훈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아빠랑 왔어요. 라고 자랑할 때마다 도훈이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볼 때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안아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화장실에 숨어 울기도 했죠. 특히 운동회나 학예회 때 다른 아이들의 부모님이 함께 오는 모습을 볼 때면 창수가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도훈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저는 교실 뒤에서 몰래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죠. 창수가 못 본 우리 아들의 모습을 대신 봐주며 새 책가방을 메고 씩씩하게 교실로 들어가는 도훈이의 뒷모습이 어찌나 대견하던지요. 주말에는 도서관에 데려가 책을 읽어주고 방학 때는 박물관과 과학관을 다니며 세상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창수가 살아있었다면 아들과 함께 했을 모든 것들을 저 혼자 해내려고 노력했죠. 캠핑도 가고 낚시도 가고 자전거도 가르쳤습니다. 비록 서툴렀지만 도훈이는 항상 엄마 최고야 라고 말해주었죠.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도훈이는 정말 모범생이었습니다.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선생님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죠. 저는 도훈이가 공부하는 동안 혹시라도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를까봐 항상 간식과 차를 준비해두고 옆에서 뜨개질을 하며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고3이 되어 입시 준비를 할 때는 더욱 정성을 쏟았습니다. 새벽 1시까지 공부하는 도훈이를 위해 야식을 준비하고 피곤해하면 어깨를 주물러 주었죠. 엄마 때문에 공부가 더 잘 되라는 도훈이의 말에 피로가 싹 가시곤 했습니다. 대학 입시 날 저는 도훈이보다 더 떨렸습니다. 시험장 앞에서 엄마는 우리 도훈이 믿어.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도훈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그리고 서울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저는 창수의 영정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도훈이가 해냈어요. 당신이 못 본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컸어요. 도훈이가 서울로 대학을 가면서 처음으로 우리는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김치와 반찬을 싸들고 서울로 올라갔죠. 기숙사 방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고 있는 도훈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반찬을,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2학년이 되면서부터 도훈이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도 돼. 나 잘 지내고 있어. 점점 제 도움을 거부하기 시작했죠.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다며 만남을 미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그저 자립심이 강해진 것이라고,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죠. 대학 졸업 후 도훈이는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새 정장을 사주며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러워라고 말했죠. 창수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생각하며 또 눈물이 났습니다.
회사 생활을 시작한 도훈이는 더욱 바빠졌고 우리의 만남은 더 뜸해졌습니다. 그리고 도훈이가 서연이를 데려왔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 일을 하는 서연이는 세련되고 당찬 모습이었죠.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첫 인사를 하던 서연이의 모습이 예뻐 보였습니다. 드디어 도훈이도 가정을 꾸리는구나,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싶어 안심이 되었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는 모든 것을 서연이의 뜻대로 했습니다. 예물도 예단도 서연이가 원하는 대로 준비했죠. 평생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을 결혼 자금으로 내주었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도훈이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결혼식 날 저는 도훈이의 손을 잡고 이제 서연이를 잘 챙기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도훈이가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사세요라고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그때는 그 말이 저를 생각해주는 따뜻한 배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이미 저를 밀어내기 시작한 신호였는지도 모릅니다. 결혼 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는 점점 뜸해졌고 만남은 어색해졌습니다. 명절 때 잠깐 들르는 것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서연이는 불편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죠. 어머니, 저희가 좀 바빠요. 이해해 주세요. 서연이의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훈이가 회사에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미역국을 끓여 서울로 올라갔죠. 공주에서 서울까지 2시간 반을 달려간 것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도훈이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하던 소고기 미역국을 끓이기 위해서였죠. 도훈이는 어릴 때부터 양지머리로 끓인 미역국을 가장 좋아했거든요. 엄마, 이 고기 씹히는 게 너무 맛있어. 하던 어린 도훈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국물이 진하게 우러나도록 3시간 동안 정성껏 끓였습니다. 부엌에 가득 퍼지는 구수한 냄새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도훈이가 좋아하는 반찬들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새콤달콤한 무생채, 고소한 시금치나물, 매콤한 깍두기, 그리고 도훈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계란말이까지. 모든 음식을 반찬통에 담고 미역국은 보온 냄비에 넣었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면서도 전혀 힘들지 않았죠. 아들의 승진을 축하해 줄 수 있다는 기쁨이 모든 것을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외출을 하는 거라 새 옷을 입고 화장도 했죠.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도훈이의 기뻐할 얼굴을 상상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알았어? 정말 고마워. 하며 저를 안아주는 모습, 미역국을 맛있게 먹으며 역시 엄마 미역국이 최고야라고 말하는 모습들이 눈앞에 그려졌죠. 서울에 도착해서 도훈이네 아파트로 가는 길, 저는 화훼시장에 들려 축하 꽃다발을 샀습니다. 어떤 문구를 넣어드릴까요? 우리 아들 승진 축하해, 사랑하는 엄마가 라고 써주세요. 꽃집 주인 아주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아드님이 정말 좋아하시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죠. 꽃다발까지 들고 가니 짐이 꽤 많았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평일이라 도훈이는 아직 퇴근 전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서연이는 프리랜서니까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마치 처음 만나러 가는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띵동.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 그 짧은 순간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을까요? 문이 열리고 서연이의 얼굴이 보였을 때 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서연아, 도훈이 승진했다고 해서 미역국 끓여왔어. 하지만 서연이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아니, 차가움을 넘어 짜증이 가득했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왜 말도 없이 오셨어요? 서연이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는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깜짝 선물이야. 우리 도훈이 승진했다길래 미역국이라도 먹이려고. 아니, 정말 짜증나네.
왜 말도 없이 오시는 거예요? 저희도 나름대로 생활이 있다고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무거운 짐들을 들고 현관에 서 있는 것이 힘들어서 들어가도 되냐고 묻고 싶었지만 서연이의 표정을 보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그냥 도훈이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랬어. 자랑스러우면 이래도 되는 거예요. 어머니, 앞으로 우리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서연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복도까지 울려 퍼졌죠.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연아,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서연이는 저를 밀쳤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있던 저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죠. 손에 들고 있던 냄비가 흔들렸고 발등으로 떨어졌습니다.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가슴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퇴근해서 막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도훈이가 우리를 보았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훈이가 이 상황을 정리해 주겠지, 서연이를 진정시켜 주겠지 하고 생각했죠. 도훈아, 내가 승진했다고 해서.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은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엄마, 내 아내한테 함부로 하지 마. 도훈이의 손이 아주 세게 제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고 순간 제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도훈아, 저는 믿을 수 없어서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도훈이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아들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면서 저를 쳐다보는 눈은 제가 38년 동안 키운 아들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왜 때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맞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서연이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때 옆집 문이 열리며 이웃 아주머니가 고개를 내밀었죠. 중년의 아주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고 저는 그 시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반찬통들을 주었습니다. 도훈이가 이웃에게 급하게 사과하고 저를 일으켜 세웠죠. 엄마, 그냥 가세요. 우리가 치울게요. 도훈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저는 중얼거리며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복도에 쏟아진 미역국과 반찬들을 뒤로하고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뺨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옷에는 미역국이 튀어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고 모두가 제 뺨의 상처를 보고 있는 것 같았죠. 한 젊은 여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넘어졌어요.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아들에게 맞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수치심과 모욕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버스를 기다리며 벤치에 앉아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훈이었습니다. 엄마, 아까는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집에 잘 가세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전화도 아닌 그저 짧은 문자 메시지.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일까? 아들의 승진을 축하하러 간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일까?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지난 38년을 돌아보았습니다. 도훈이를 위해 살았던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죠. 그 많은 시간과 사랑이 오늘 이 한 번의 뺨따귀로 부정당한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 쌓인 일기장을 펼치니 남편의 마지막 글귀가 보였죠. 은자야,
우리 도훈이 잘 키워줘서 고마워. 시간 없어 내가 못한 아버지 역할까지 다 해주는 당신이 자랑스러워. 화재 사고가 나기 하루 전날이었죠. 마치 무언가를 예감한 것처럼 그날의 일기는 유독 길었습니다. 오늘 도훈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똑똑히 말했다. 은자가 얼마나 기뻐하던지. 나도 눈물이 날 뻔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은자와 함께 도훈이를 키우며 늙어가는 것, 그것이 내 꿈의 전부다. 일기장의 페이지를 넘기며 창수와 함께했던 짧은 3년의 결혼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창수의 옷을 챙겨주고 밤늦게 돌아온 창수를 위해 따뜻한 국을 데워 밥을 먹고 주말이면 도훈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공원을 산책하고 그 모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창수를 잃고 나서야 깨달았죠.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수가 살아있었다면 오늘 일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분노했을까요? 아님 저와 함께 울었을까요? 옆에 있던 다른 상자 안에는 통장들이 있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3억 2천만 원이 있었죠. 남편의 순직 보험금과 제가 30년간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모으느라 얼마나 아끼고 또 아꼈던가요? 도훈이 학원비를 대느라 제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했고 아플 때도 병원에 가지 않고 참았습니다. 심지어 점심은 늘 김밥 한 줄로 때우며 돈을 아꼈죠. 특히 기억나는 것은 10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낡은 겨울 코트의 안감이 다 헤어져서 바람이 숭숭 들어왔지만 새 코트를 살 엄두를 내지 못했죠. 그때 도훈이가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에 등록금이 필요했고 저는 기꺼이 제 코트를 포기했습니다. 선생님, 그 코트 10년은 입으신 것 같은데요. 새로 하나 장만하시죠? 아니에요. 아직 멀쩡해요. 서툰 바느질 솜씨로 바느질하면서 도훈이가 잘 되면 그걸로 됐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이 돈은 다 도훈이 거야. 도훈이가 결혼하고 집 살 때 보태줘야지. 통장을 볼 때마다 적금 만기가 될 때마다 저는 도훈이의 미래를 그렸죠. 좋은 집에서 서연이와 행복하게 사는 모습, 손주들과 함께 웃는 모습.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를 때린 아들에게, 날 밀쳐낸 며느리에게 이 돈을 주기 싫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집안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분노, 배신감, 서러움 그리고 허무함이 뒤엉켜 저를 괴롭혔죠. 70년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들이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뜨거운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니 뒷마당에 감나무가 보였죠. 도훈이가 초등학교 입학 기념으로 함께 심었던 그 나무였습니다. 도훈이가 중학생 될 때쯤이면 감을 따먹을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잘 키워야겠다. 매일 물 줄게. 그때 도훈이의 맑은 눈동자가 떠올랐습니다. 정말로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작은 물뿌리개로 감나무에 물을 주던 그 아이. 감나무가 조금씩 자라는 것을 보며 신기해하던 그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며칠이 지나도 도훈이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없었고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저는 혼자 식사를 하면서도 빨래를 개면서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죠. 내가 정말 도훈이를 위해 살았을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 도훈이가 필요했던 걸까? 창수를 잃은 상실감을 도훈이로 채우려 했던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말입니다. 전화번호부를 뒤져 푸른내일 청소년 장학회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소개받았던 곳이었죠.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지방 청소년들을 돕는 곳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푸른내일 장학회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부 문의를 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떤 형태의 기부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3억 2천만 원 전액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마 담당자도 놀랐을 겁니다. 정말 3억 2천만 원 전액을 기부하신다고요. 실례지만 어떤 계기로? 제가 평생 교사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이 돈이 쓰였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날 오후 저는 장학회 사무실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공주 시내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벽면 가득 장학생들의 감사 편지와 사진이 붙어 있었죠. 담당자는 정중하게 저를 맞이했고 기부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큰 금액을 가족분들과는 상의하셨나요? 가족은 이제 없다고 봐야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공주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을요.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창수를 잃고 혼자 도훈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장학회 이름을 붙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보통 이 정도 금액이면 네, 붙여주세요. 매년 장학생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소식은 듣고 싶네요. 제 이름은 이은자입니다. 상담을 마치고 장학회 사무실을 나와 이번엔 변호사를 찾아가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전 재산을 푸른 내일 청소년 장학회에 기부한다. 아들 김도훈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 변호사는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가족 관계에 특별한 문제가 있으신가요? 유류분 청구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제가 맞은 뺨 사진이었죠. 빨갛게 부어오른 뺨과 손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아들에게 맞았습니다. 38년을 혼자 키운 아들에게요.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안경을 벗고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죠. 어머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더 확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웃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그날 복도에서 소동을 목격한 아주머니를 찾아갔죠. 아주머니, 그날 일 기억하시죠? 어머, 어떻게 있겠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드님이 어머니를 때리다뇨. 혹시 증인이 되어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제가 다 받는걸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어렵다고 했지만 변호사가 동행하니 협조해 주었죠. 복도에서 일어난 일이 모두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도훈이가 제 뺨을 때리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영상을 보는 내내 가슴이 아팠습니다. 화면 속에 저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거든요. 무거운 짐을 들고 비틀거리는 모습, 뺨을 맞고 충격에 휩싸인 모습. 70년 인생이 그렇게 무너지는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공주는 작은 도시라 금세 소문이 돌았죠. 이은자 선생님이 전 재산을 기부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결정이에요. 3억이 넘는 돈을 다 기부하시다니. 그런데 아들이 서운해하지 않았나요? 시장에서, 은행에서, 동네 산책로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걱정 섞인 질문에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도훈이가 어떻게 생각하든 이제는 상관없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예상했던 대로 도훈이와 서연이 그리고 서연이 부모님까지 함께 찾아왔습니다. 저녁 7시쯤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죠.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도훈이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였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인터폰으로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어머니가 재산을 다 기부했다면서요. 그게 말이 돼요.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뭐가 문제니?
그거 다 제 돈이잖아요. 아버지 보험금이랑 어머니가 저 주려고 모은 돈이잖아요. 도훈이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내 돈? 언제부터 그게 내 돈이었니? 내가 30년간 아끼고 모은 돈이 왜 내 돈이야? 어머니, 제가 외아들이잖아요. 당연히 저한테 물려주셔야죠. 당연한 건 없어. 내가 나를 때렸을 때 모든 것은 사라졌어.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번엔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얘기 좀 해요. 평소와 달리 한없이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너도 이제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말거라. 서연이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일주일 동안 서연이는 매일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첫날 서연이는 점심도 거르고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안쓰러워하며 젊은 아가씨가 계속 앉아 있네요라고 제게 전해주었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서연이는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죠. 뒷모습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는 보온병과 김밥을 가져와서 벤치에서 먹었죠. 지나가는 주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이 선생님 며느리래. 무슨 일이 있었나 봐. 며느리가 저렇게까지 하는데 좀 만나주시지. 그런 말들이 제 귀에도 들렸지만 저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부터는 도훈이도 함께 왔습니다. 퇴근 후에 와서 서연이와 함께 문 앞에 서서 사과했죠.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정신이 없어서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상사한테 심하게 혼나고 와서 이성을 잃었나 봐요. 엄마한테 그럴 생각은 정말 없었어요. 도훈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울먹이는 말투. 어린 시절 잘못을 저지르고 용서를 빌던 그 아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죠. 하지만 그것이 진심이든 아니든 이미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는 법입니다. 엄마, 제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요. 한 번 실수한 거예요. 제발요. 도훈이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고요. 넷째 날에는 서연이 부모님까지 왔습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사과했죠. 사돈, 안녕하세요. 서연이 엄마입니다. 저희 딸이 정말 큰 잘못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부모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께서 얼마나 상심이 크셨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딸을 잘 타일러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연이 아버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시어머님을 공경해야 한다고 가르쳤어야 했는데 어머님께서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들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의는 갖추고 있었죠. 서연이가 저런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왜 그렇게 무례하게 컸을까 의아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사과하실 일은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저는 제 갈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인터폰으로 정중히 거절하자 서연이 부모님은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여전히 자리를 떠나지 않았죠. 다섯째 날 서연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용서를 빌었죠.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1000번 만번 사죄드립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머니께 했던 무례한 말들 정말 죄송합니다. 12월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은 서연이의 모습은 정말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지나가던 주민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았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죠. 아니, 젊은 사람이 왜 저러고 있어? 이 선생님 며느리래요. 무슨 일이 있었나 봐. 그래도 저렇게까지 하는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지자 경비 아저씨가 와서 서연이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아가씨, 일어나요. 이러시면 안 돼요. 감기 걸려요. 하지만 서연이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해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울먹였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연기인지 진심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감났죠. 그날 저녁 도훈이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눈물까지 흘리며 사과했죠. 현관문에 이마를 대고 흐느끼는 소리가 집 안까지 들렸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못난 자식이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며 저를 키우셨는데, 아빠 없이 혼자서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엄마를 때릴 수가 있었을까요?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잠도 못 자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도훈이의 울음소리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린 시절 넘어져 울던 도훈이를 달래주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엄마, 아파요. 어디 보자. 우리 도훈이 어디가 아픈가? 여기. 무릎이 까졌어요. 엄마가 호해줄게. 금방 나을 거야. 그때 그 작고 여린 아이가 어떻게 엄마를 때리는 어른이 되었을까요?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려줬습니다. 지금 우는 것은 제 아들이 아니라 3억을 잃은 사람의 울음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여섯째 날 상황은 더욱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서연이가 임신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어머니의 첫 손주예요. 아이에게는 할머니가 필요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임신이라는 말에 잠시 가슴이 뛰었습니다. 손주라니. 창수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을 손주가 생긴다니. 은자야, 우리도 빨리 아이 낳자.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기만 하면 돼. 그럼요. 우리 아이는 정말 사랑받으며 자랄 거예요. 신혼 때 창수와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임신한 걸까? 아니면 저를 흔들기 위한 거짓말일까? 임신을 했다고. 제가 인터폰으로 말하자 서연이는 급하게 가방을 뒤졌습니다. 여기 산부인과 진단서예요. 임신 6주래요. 어제 병원에 가서 확인했어요. 서연이가 종이를 인터폰 카메라에 대고 보여주었습니다. 진단서는 진짜인 것 같았습니다. 병원 도장도 선명했고 날짜도 어제였죠. 하지만 그것이 제 마음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축하해. 건강한 아이 낳길 바란다. 그렇게만 말하고 인터폰을 끊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는 어머니의 손주예요. 어떻게 그렇게 차갑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서연이의 절규가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7째 날 드디어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사과와 애원이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협박으로 나온 것입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유류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어머니라도 자식 몫을 다 빼앗을 수는 없어요. 도훈이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협박만 있을 뿐이었죠.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대요. 3억 2천만 원이면 제가 최소한 1억 6천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해봐라. 나도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제가 담담하게 대답하자 도훈이는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정말로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38년을 함께한 모자 사이인데 법정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 38년을 한 번의 폭력으로 끝낸 건 너야, 도훈아. 내가 원한다면 법정에서 보자. 엄마, 제가 엄마를 때린 건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빼앗는 건 너무하잖아요. 빼앗는 게 아니야. 원래 내 것이 아니었어. 내가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쓴 거야. 도훈이와 서연이는 할 말이 없었는지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서연이는 또 찾아왔죠.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가 정말 드릴 말씀이 있어요. 5분만 주세요.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일주일 동안 계속된 소동을 끝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집으로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면 들어주려고요. 하지만 그것이 제 마지막 실수였습니다. 서연이가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밖에서 기다린 탓인지 얼굴은 많이 수척해 보였고 입술은 추위에 텄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못된 며느리였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도운 오빠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혼자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서연이의 연기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눈물도 진짜였고 떨리는 목소리도 진짜 같았죠. 손까지 떨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날 뺨을 맞지 않았다면 아마 쏘갔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엄마가 되니까 어머니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게 엄마 마음이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도운 오빠를 키우셨잖아요. 서연이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할머니가 필요해요. 저희가 맞벌이를 해야 해서. 어머니가 봐주시면 정말 든든할 텐데. 그래서? 제가 차갑게 묻자 서연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반성했어요. 이번엔 진짜예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저희가 어머니를 정말 잘 모실게요. 어머니 생신도 챙기고. 막상 며느리를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혼란스러워 잠시 일어나 화장실로 저는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서연이가 중얼거린 말이 들렸죠.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아, 안 넘어오네. 노인네 이 정도 했으면 넘어올 줄 알았는데. 3억이니까 참아야지. 아, 짜증나.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눈물도 사과도 임신 소식까지도 모두 연기였던 것입니다. 3억이라는 돈을 위한 완벽한 연극이었죠. 저는 조용히 일어나 서연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서연아, 너도 언젠가는 늙을 거야. 그리고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되겠지. 그때 오늘을 기억했으면 좋겠구나. 서연이의 얼굴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자신의 중얼거림을 들었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죠. 어머니, 무슨 말씀세요? 3억 받고 끝내려고 했다고 했지. 서연이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눈물을 흘리며 변명하기 시작했죠.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제가 너무 간절해서 혼잣말을.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나가.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경찰 부르기 전에. 서연이는 차가운 표정으로 일어나더니 마지막으로 독서를 퍼부었죠.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혼자 외롭게 죽으실 때 후회하실 거예요. 3억 들고 무덤에 가시든지 아니면 그 돈으로 요양원에 나가세요. 그래, 그게 내 본심이구나. 본심이고 뭐고.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돼요. 도운 오빠가 한 번 실수했다고 모든 걸 빼앗는 게 정상이에요. 한 번의 실수가 아니야. 너희들은 나를 인간으로 보지 않았어. 그저 돈줄로만 봤지. 서연이가 문을 쾅 닫고 나간 후 저는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38년간 이어온 인연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제 저는 공주시 서북동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칩니다. 은자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달려와 안길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이 아이들에게 저는 그저 은자 할머니입니다.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저 이은자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는 청소년 문화센터로 가서 한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아이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학습이 느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이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죠. 할머니, 오늘은 받침 있는 글자 배워요? 그래, 오늘은 받침을 배워볼까?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저는 다시 교사가 된 기분입니다. 30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지금처럼 순수한 기쁨을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월급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아이는 베트남에서 온 엄마를 둔 다문화 가정의 아이인데 한국말이 서툴러 학교에서 놀림을 받는다고 했죠. 처음 만났을 때는 고개를 숙이고 말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감 있게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죠. 할머니, 저 이제 일기도 쓸 수 있어요. 정말? 우리 민수가 대단하네. 엄마한테 한글로 편지도 썼어요. 그 아이의 환한 미소를 보며 저는 진정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도훈이를 키우면서도 이런 순수한 기쁨을 느낀 적이 있었을까요? 아니, 그때는 너무 의무감에 짓눌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주로 이사를 왔는지 가끔 시장에서 도훈이를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서로 못 본 척 지나가죠. 처음에는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담담합니다. 지난주에는 서연이와 함께 있는 모습을 봤는데 서연이의 배가 제법 불러 있었죠. 정말 임신한 것이 맞았나 봅니다. 가슴 한편이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저는 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태어날 아이가 부모보다는 더 나은 사람으로 자라길 바랄 뿐입니다. 지난주에는 장학회에서 또 편지가 왔습니다. 장학생 중 한 명이 전국 수학경시대회에서 금상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죠. 은자 할머니께, 저 이번에 수학경시대회에서 금상 받았어요. 할머니가 학원비 지원해 주신 덕분이에요. 이제 수학이 정말 재미있어요. 나중에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편지를 읽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보람이구나. 내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고 있구나. 이 아이가 또 다른 아이들을 도울 것이고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이들을 도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눔의 선순환이겠죠.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제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다는 걸 매일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어떤 아이들을 만날까, 어떤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줄까 기대가 됩니다. 38년 동안 도훈이 하나만을 위해 살았던 제가 이제는 수십 명의 아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니. 남편 창수의 사진 앞에서 저는 오늘도 일기를 씁니다. 여보, 오늘도 아이들이 너무 예뻤어요. 우리가 못 가진 많은 손주들을 얻은 것 같아요.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당신이 늘 말했죠. 나눔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이제야 그 말을 이해하게 됐어요. 당신이 목숨 걸고 남을 구했던 것처럼 저도 제 방식대로 아이들을 구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봄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무엇이 아닌 온전한 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보고 느끼신 마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님들 다음 화에서 또 만나요.